갱년기 때 관절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그 앞으로 남은 40년을 더 고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겠죠. 손가락도 그렇고 어깨도 그런데 움직여야 됩니다.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원래 진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취소하시면서 영상 보고 운동했더니 안 와가지고 취소를 하는데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저한테. 이건 80대, 90대, 100세도 하실 수 있는 해야 되는 운동, 하체에 있는 외전근을 포함해서 생활에 필요한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촌 서울라우병원에서 무릎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배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지나면 무릎, 어깨, 손목, 온몸이 막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를 제외하고 두 분의 정형외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여러분께 중년 이후의 관절통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이 정말 세분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정형외과 분야도 목, 어깨, 허리, 골반, 무릎, 팔 전부 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손만 전문 모시는 수부 전문의 이혁진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라우병원에서 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수부 전문의 이혁진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증상인 손 통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깨와 무릎을 보시는 박종혜 원장님.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라우병원에서 어깨와 무릎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다들 관절 통증 생각하시면 흔하게들 무릎, 어깨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테니까 자세하게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지식 한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특별히 갱년기 때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혁진 원장님 갱년기 지나셨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뭐 한참 전에 지났는데 갱년기 하면은 사실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저희가 뭐 흔히 떠올리는 안면 홍조, 땀 많이 나고 가슴 답답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손발 아파서 오시는 네. 분이 굉장히 많죠. 많죠.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중년 여성분들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정도의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이 손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다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것 때문에 손이 뻣뻣하고 아프다, 이게 무슨 다른 병이 아니냐 찾아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진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여성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히 갱년기 때 더 아픈 이유가 있나요? 갱년기가 되면 일단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 자체가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고 관절 주변에 이제 염증 가라앉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손발이 뻣뻣해지고 손발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들도 다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 대관절에서는 근육이나 뼈 같은 거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실제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가 되면 골다공증도 좀 쉽게 오고 근육량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 이게 또 심리적으로 에스트로겐 실제로 감소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증상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통증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좀 증상 호소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데 뭐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그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관절 활막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 물론 큰 관절들 뭐 무릎이나 어깨에도 활막염이 생기기도 하지만 특히 손가락에 활막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활막염이 생기면 손도 뻣뻣해지고 아프고 특히 밤에 아파서 잠을 잘 못 자는 증상, 불면증도 있는데 손도 아파, 또 잠을 못 자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얘기하고 있는데 박 원장님은 이제 좀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많이 에스트로겐이 줄었죠. 늘어날 때 아닌가요? 많이 그쵸, 줄었죠. 애견남, 저 애견남이 되거든요. 아. 애견남. 저도 애견남이 돼가는 것 같아서 관절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갱년기 증상을 잘 관리를 못해서 방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면서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갱년기가 생긴 시점이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인데 보통 우리의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 90대거든요. 그때까지 관절을 잘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갱년기 때 관절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그 앞으로 남은 40년을 더 고생하게 됩니다. 아까 또 에스트로겐의 역할이랑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꾸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니까 관절에 가는 부하는 강해지고 또 내가 아프니까 덜 움직이고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감소하고 뼈는 더 약해지거든요.
자꾸 악순환으로 가서 관절도 더 빨리 망가지는 거고, 또 이게 활동량이 줄고 하시던 운동을 또 즐겨 하던 걸 못 하시게 되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심리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또다시 또 통증을 악화시키고, 이게 점점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게 악순환으로 자꾸 가게 돼요. 환자분들은 사실 걱정하는 게 어디가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큰 병이 아닌가. 손 아픈 분들은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 맞아요. 아닌가 고민하고 오실 거예요. 아마 오시면 다 물어보실 맞아요. 거예요. 다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좀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호발 연령 자체가 40대 후반 중반부터 이제 두 가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저한테 항상 와서 여쭤보는 게 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요? 이거 걱정되는데요. 그건 큰 병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거는 아침에 손이 뻣뻣한 증상이 얼마큼 지속되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갱년기 증상으로 손이 뻣뻣한 조조강직이라 저희 얘기하는데, 그런 증상은 30분 정도 1시간 이내 대부분 좋아지고 활동을 하면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생기는 조조강직은 1시간 이상 가게 되고 활동에서 줄어들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관절 양쪽을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손에서는 이 가운데 마디, 이 마디들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관절들이 붓고 아프다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의심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나 갱년기 증상에서는 끝마디부터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를 일단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관절이 붓는 정도와 열감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갱년기 증상인 경우는 관절이 심하게 붓거나 열감, 화끈화끈해서 진짜 만졌을 때 뜨뜻한 느낌이 드지는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수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붓고 열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전신 증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갱년기 증상에서 전신 증상은 얼굴 빨개지고 화끈화끈하고 열이 나고 잠 못 자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전신적으로 발열이 생기고요, 힘들고 체중도 빠지고 그런 전신 증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검사 방법은?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검사는 피검사죠. 피검사에서 류마티스 관절 인자나 여러 가지 감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뻣뻣해진 증상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봤자 결과가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으시거든요. 또 피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안 나고 대부분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안심시켜드리고,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니까 시간이 가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갱년기 증상인 경우는 피검사에서는 아무 이상도 보통 아무 이상 안 나옵니다. 자, 박 원장님께는 제가 만약에 갱년기 증상으로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아마 50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50견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어깨를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이상의 범위가 안 나와요. 근데 위로 올리는 거는 팔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실제로 범위가 줄어 있는데도 다 되는 걸로 인지할 수가 있어서, 쉽게 우리가 뒷짐지어서 위로 올리는 거를 비교를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이 차이가 나거나 끝에 가서 통증이 심한 경우는 관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50견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문제나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고, 내가 범위가 다 잘 나오고 양쪽이 똑같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럴 때는 어깨 구조적인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갱년기 증상이나 다른 근육통 같은 거를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 많이 계시죠? 굉장히 많죠. 연세가 겹치기 때문에 네. 40대, 50대 그렇죠. 어깨 아프면 굉장히 일단 많은데 50견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가 진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깨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그 범위가 제한이 돼 있나 아니면 끝에 가서 아픈가 자가로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이제 속 내에 이렇게 입고 걷고 할 때 브래지어 끝맬 안 때, 된다. 브래지어 끝맬 때 안 된다. 혹은 또 요즘에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안전벨트 맬 때, 맞아, 그럴 때 맞아. 아픈가 안 아픈가. 사실 안전벨트 매려다가 하고 아팠다. 혹은 높은 데나 멀리 있는 거를 하려고 할 때 하고 아팠다. 그런 거는 50견이나 회전근개 문제를 생각하고, 그런 게 없이 나타나는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 증상,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일단 병원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뭐 파스도 붙여보고 광고하는 약도 먹어보고 보조제도 먹어보고 판매하는 보조기도 차보고 여러 가지를 아마 미리 해보고 오실 거예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네. 저희가 손이 아플 때 쓰는 파스나 테이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관절 움직임을 좀 적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먹는 여러 영양제들, 그 중에서 뭐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성분들을 많이 드시죠. 그런 것도 일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영양제는 적극적으로 드셔도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여러 가지 다른 뭐 보조기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편입니다. 특히 손의 경우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네, 관절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너무 아플 때는 사실 고정하면 도움이 되죠. 덜 네, 아파지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굳어버리는 맞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은 진짜 움직여야 된다. 모든 관절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상이나 손상에 의해서 뭐 인대나 뭐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단기간 고정하는 건 되게 효과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치료 아플 방법 중에 때는. 하나지만 근데 손을 안 쓰고 아낀다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손가락 오히려 강직이 되면서 관절이 안 움직여지면서 그것 때문에 통증을 더 느끼고 큰 병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절은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건 우리가 어깨 건강을 유지하는데 첫 번째로 항상 강조하는 게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보다도 항상 우리가 가동 범위가 먼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음 어깨가 아플 때 좀 잘못된 설명을 듣고 쓰지 말라라는 얘기만 듣고 안 쓰고 안 움직여서 굳어서 많이 아파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외래 어깨 편찮으시다고 오셨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어제 넘어져서 뼈가 골절이 됐을지도 몰라 그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프면 스트레칭은 무조건 항상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유지하는 건 무조건 항상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도 그렇고 어깨도 그런데 저희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움직여야 됩니다.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손은 근력 운동보다는 오히려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스트레칭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근데 이제 손가락, 어깨랑 무릎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무릎 편찮으실 때 무릎 밴드, 무릎 보조기 같은 거 차는 거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통증이 심할 때 단기적으로 그런 밴드 같은 걸 차서 안정성을 부여해주고 좀 관절의 부담을 줄여서 활동 많이 할 때 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차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그런 밴드 같은 거 72시간만 차도 근육이 실제로 빠진다는 게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기를 장기간 찬다는 건 굉장히 해가 될 수 있고요. 또 무릎 같은 경우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밴드나 보조기를 차실 때는 간헐적으로 활동 많이 할 때 차시고 허벅지 근육 운동, 엉덩이 근육 운동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라는 표현을 쓰셔서 혹시나 이해하기 어려우실까봐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각 관절별로 정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배우죠. 배우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여기가 관절이 하나, 둘, 세 개인데 각각 90도, 90도에서 구부러지면 되죠. 이렇게. 여기 다 더해지면 이렇게 말리는 요거를 못 하시고 이제 이러고 오는 사람 많이 계시죠. 많죠. 손목도 이거밖에 안 움직이고. 어깨의 경우는 앞으로 올리는 거, 올리는 거, 외회전 또 내외전. 내외전은 이제 뒤로 내전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가는 네. 거 그런 네. 거를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라고 부릅니다. 저는 두 분 말씀 이제 정말 동의하고 환자분들이 어디 아플 때 운동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서워서 어깨 아픈데 어깨 운동하면 큰일 날 줄 아시고 손 아픈데 이거 하다가 뭐 더 나빠질 거 맞아요. 걱정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진단 정확하게 먼저 받고 혼자 막 끙끙 앓지 마시고 진단 받고 운동하셔야 됩니다가 듣고 안심하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운동을 하라고 들어도 못해요. 네. 해도 된다는 네, 걸 그렇죠. 듣고 하셔야 되니까 그 순서를 좀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저희가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 근력 강화 운동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각 파트별로 먼저 수부 어떤 운동을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오늘 갱년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닙니다. 갱년기 증상입니다. 집에 가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관리를 하면 될까요? 손은 특징적으로 손 안에 근육이 없거든요. 다 심줄만 지나가고 심줄 안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힘주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손이 더 건강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절 운동 범위는 정상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잼잼이죠. 구부렸다 폈다 이런 동작들이 제일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트레칭 같은 동작들 이런 관절을 하나씩 뒤로 제껴주는 스트레칭 동작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손가락에 움직이는 심줄들은 근육은 다 팔에 있거든요. 전완이라고 이 팔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손만 스트레칭 한다고 해도 도움되지 않고 이 팔까지 같이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저는 팔을 쭉 펴고 손 잡아당기는 이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주먹을 쥐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트레칭 보면 여기 위아래 근육들이 같이 당겨진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런 스트레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은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열찜질을 주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나는 손이 아프고 뻣뻣하고 딱딱한데 왜 따뜻한 찜질을 해야 돼요? 열이 나는데요? 그런 분들 되게 많고 특히 아까 갱년기 증상 때문에 손발이 화끈화끈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따뜻한 찜질 하시는 게 도움된다고 말씀드려요. 손가락에 다쳤을 때 외상 부딪히거나 살짝 염자 삐끗했을 때는 차가운 찜질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손이 좀 불편하고 아플 때는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줘서 하는 게 가장 운동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나게 해주니까 하나 첨언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해부학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머릿속에 이제 로봇을 자꾸 생각하셔서 손은 여기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 힘줄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기 한번 해보시면 또 이렇게 구부리는 거는 보시면 여기서 움직이죠. 요거를 이해하고 하시면 위에 팔을 당기려면 이거를 말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땡겨줘야죠. 이거 땡겨주죠. 저희 옛날에 교수님 중에 이거 엄청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죠. 저 이걸로 논문 썼어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잡고 땡겨주셔야지 말아서 여기가 땡겨집니다. 자, 네. 반대는 피고 펴서 땡겨주셔야 돼요. 위치가 땡겨지면. 어깨는 어깨는 통증이 있을 때는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다 유지되도록 스트레칭하는 게 1번입니다. 스트레칭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손가락 깍지 끼고 천천히 해서 이렇게 뒤로 쭉 넘겨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뒷짐지는 자세 있잖아요. 팔 뒤로 해가지고 수건 같은 걸로 잡고서 이렇게 쭉 수건이나 뭐 막대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골프채나. 쭉 당겨주는 거 아니면 반대쪽 손으로 밑에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것까지. 이거는 내가 그냥 다른 도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칭 방법은 사실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3가지 정도는 그냥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항상 스트레칭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게 공원에서 이거 이렇게 돌리는 그 스트레칭인데 요새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학회 차원에서 그 얘기 맞아요. 많이 하는데 그렇죠. 특히 공원에서 막 이렇게 세게 돌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동작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동작이어서 공원에 가서 그런 걸 돌리면서 스트레칭 하시겠다 할 때 세게 확확 돌리는 거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이라는 건 항상 하는 쪽을 힘을 빼고 범위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거니까 1번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근력 운동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어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력 운동 우리가 가슴 근육이나 이 어깨 근육 그런 근육이 약해서 아프신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스트레칭에서 범위가 유지가 되고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속의 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앞쪽에 가슴보다는 뒤쪽 견갑골 주위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육사 생도들 자세히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이 견갑골을 아래쪽 안으로 이렇게 모은다는 느낌으로 쭉 뒤로 이렇게 당겨서 한 3가지 하나 둘 셋 했다가 이렇게 빼는 거 이런 것들이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또 요새 세라밴드, 치료용 밴드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은 아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문고리에 걸어놓거나 혹은 그게 정 힘드시면 가벼운 물병이나 아령 같은 걸로 속에 있는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운동, 외회전시키는 운동, 내회전시키는 운동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력 운동보다 그런 게 어깨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관리법을 설명을 드릴 때 너무 어렵게 가르쳐드리면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최대한 어떻게 심플하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만든 방법이 투투투 운동이라고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사실 진료보다가 쉽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일이 밤 12시에 끝나 매일 뭐 운동하러 갈 데가 없어 나 그럼 운동 못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게 단 10분만 투자해도 우리 몸 곳곳을 조금씩은 운동할 수 있게 제가 투투투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의자가 필요하고요. 바닥에서 하는 거 2개, 의자에서 하는 거 2개, 벽에서 하는 거 2개입니다. 먼저 누워서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 똑바로 누워서 들었다 놨다. 저희는 이제 SLR 하지 직거상 운동이라고 하는데 골반 근육과 다리 펴는 근육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5초씩 한 10번 한 세트로 해서 한 3세트.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그대로 벌리는 외전근 운동. 고관절 외전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갱년기 때부터 이제 점점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근육이라서 외전근 운동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가지고 하는 운동.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그냥 단순히 들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에서 쭉 펴면 대퇴 사두근 운동. 들어서 5초 힘주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의자 뒤로 가서 서기 운동인데 넘어지기 쉬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단순히 서서 보통 까치발 운동 많이 하시는데 뒤로만 들지 마시고 앞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운동. 난이도가 엄청 높은데 이거 쉬워요. 이건 80대, 90대, 100세도 하실 수 있는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한발서기 운동을 함으로써 하체에 있는 외전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을 생활에 필요한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그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벽에 서서 천상하기 운동. 이거 사실은 전신 운동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여러 번 하시면 땀납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면 몸을 다 붙여놓고 팔을 벌려서 5초 들었다가 내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 잘할 수 있으면 등 대고 스쿼트, 월 스쿼트라고 하죠. 스쿼트를 그냥 하시면 자세가 너무 틀리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 운동. 보통 이제 운동하시면은 제일 쉬운 게 한 동작을 유지하는 걸 5초씩 해서 한 10회 반복하고 그걸 한 세트로 해서 한 3번 또는 4번. 매 동작을.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좋은 운동법을 쭉 알려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운동을 권해서 정말 효과 보시고 기뻐했던 케이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대관절, 어깨나 무릎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외래 오시는 분 중에 극히 일부 수술적인 치료를 요할 정도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너무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나 소교 회전근의 강화 운동까지 안 가도 스트레칭만 해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70-8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실은 그렇고 무릎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프다고 고생하셨는데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 운동하세요. 그거 강조한 걸로 사실은 좋아졌다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 운동법을 알려드린 영상을 댓글들을 보면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뭐 주사도 많이 맞고 뭐 치료 수도 없이 했는데 안 낫는데 이 영상 따라서 운동 한 1, 2주 했더니 무릎이 안 아파졌어요. 신기해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마침 저희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환자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원래 진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취소하시면서 영상 보고 운동했더니 안 아파져서 취소를 하는데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저한테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믿고 따라하시고 물론 본인의 상태 맞는 운동 해야겠지만. 그래서 하나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가끔 환자분 중에 이런 분들 계셔. 약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약만 먹으면 안 아프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많이 낫는데도 약 주세요. 난 1년 내내 뭐 몇 년 동안 약 먹을 거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안 아픈데 약을 타놓고 싶다. 지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플 때 언제든지 먹고 싶고 지금도 매일 먹고 싶어요. 영래처럼.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든 약들이 다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이 다 있거든요. 건강식품도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약인데 그래서 약은 필요할 때만 딱 적절하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기간이 드셔서 좋아졌다 하면 약을 줄여서 끊어야죠. 우리가 사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서 약을 먹지만 내가 고혈압 당뇨가 있으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식단을 어떻게 조절하고 걷기 운동하고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갱년기 증상, 관절 통증이 있을 때도 우리가 약을 드시고 증상을 조절하는 거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상태에 맞는 적당한 운동, 고혈압 당뇨 있을 때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갱년기 증상, 관절 통증이 있을 때도 그거에 맞는 운동을 해야 건강 유지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강의를 다니면 꼭 첫 멘트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고지혈 생길 수도 있고 뭐 비만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 가시면 물론 약 먹고 하겠지만 대부분 다 운동하라고. 그렇죠.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과의 도움이 필요하죠? 정형외과가 관절이 당연히 건강해지니까 네. 정형외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형외과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 시작합니다. 뭐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농담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맞아요. 이 환자분들이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 치료가 언제 필요하고 언제 끝내야 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항상 치료를 할 때 급성기 통증 있고 막 아프고 말씀하신 건 열나고 막 이럴 때 치료와 이 급성기가 지난 뒤에 치료를 구별해서 하라고 꼭 말씀드려요. 이걸 섞어서 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손 운동도 얘기했지만 급성기에는 운동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아프니까 일단 쉬어야죠. 근데 이거를 급성기 지난 뒤에도 쉬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망가지죠. 뭐 하는 거죠. 급성기에는 쉬지만 급성기 지나고는 운동해야 돼요. 반대로 약은 급성기에는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 근데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또. 반대로 또 급성기가 지난 뒤에는 약 먹을 필요 없죠. 영양제처럼 드시는 계속 분들 먹을 필요 없는데 약을 먹고 계시죠. 이 혼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먹는 얘기를 해볼까요? 잘 먹어야죠. 네, 갱년기 후에 관절통에 있는 중년 이상의 나이 때 뭘 먹으면 좋을까요? 영양제 많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도 생길 수가 있고 근감소증에서 근육이 점점 빠지게 되거든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들은 꼭 챙겨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D랑 칼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근육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 제제를 같이 드시는 게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 관절 영양제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뭐 여러 가지 아보카도에서 나온 추출물들, 항상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보세요. 저 이런 영양제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떤 건지 저도 몰라요. 왜냐? 과학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명확했다면 약으로 나왔겠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인정받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아보카도 추출물. 그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거의 그 똑같은, 우리가 이제 관절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근육,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사실은 연골인데,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그거에 대한 보충하는 식품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걸 드시고,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가 사실 우리가 골다공증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게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그거와 관련된 영양제를 드시는 건 저는 오케이, 찬성. 연골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딱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아보카도 추출물 이런 것들이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사실은 입증된 건 없지만, 미미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드셨을 때 좀 통증이 좀 완화가 되고 소염 진통제를 덜 먹게 되더라 하는 연구들은 분명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소염 작용을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서 사실 내 몸에 크게 부작용은 없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실 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가면서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드셨더니 내가 좀 통증이 완화되고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실 때는 얼마든지 드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가 많은데 똑같이 맨날 물어보시죠.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이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대부분 다 전통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초록잎홍합은 뉴질랜드의 어느 부족들이 관절이 좋아서 왜 이 사람들이 좋을까 하고 뒤지고 들어갔더니 초록잎홍합을 먹더라.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상어연골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각자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권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태지만, 그래서 다 드셔보시라고 저는 권해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아니, 이렇다 그러고 누가 사다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맞아요. 먹어도 되냐고 선물을 물어보시잖아요. 선물을 그러면 몸에 나쁜 걸 사다 주셨겠어요. 사주신 걸 드셔야죠.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려요. 네. 큰 기대를 할 건 아니고 그거에만 의존하면 안 되지만 뭐 내가 이것저것 드셔보시고 도움이 되더라 하면은 괜찮죠. 어떤 분들은 A가 좋다 그러고 내가 먹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B가 좋다 그러고, 저는 3개월씩 먹어보라고. 진짜 궁금하시면 3개월씩 먹어보셔서 제일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우리 음식만큼 중요한 게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인데,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돌이 파이듯이 우리가 매일 모르고 생활하는 생활이 쌓여서 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부 측면에서 혹시 생활 방식 중에 이거는 피해라. 요즘 폰을 하도 많이 쓰니까요. 뭐 유튜브를, 지식현상부터 유튜브로 보실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걸 들고 보시는 분들의 관절 통증이 정말 많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갱년기 이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저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보지 마세요. 놓고 보세요. 핸드폰도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했다가 다양한 손가락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손가락 관절 입장에선 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연속해서 계속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하지 마세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손을 안 쓰고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에 손이 쓰기 때문에 과사용을 하지 마세요. 과사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증이 오는 게 느껴지면 쉬셔야 됩니다. 잠깐 멈췄다가 스트레칭 하시고 좋아지면 다시 사용하십시오. 그걸 계속 평생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손 문제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료보다가 그런 거 느끼는데, 저분은 정말 꼼꼼한 분이 집에 먼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빨래할 때는 맞아요. 물 한 방울 없이 짜야 돼. 이런 분들 아프지 않아요? 손 아프죠. 특히 깔끔하신 분들이 손 맞아요. 아파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거, 집을 좀 더럽게 하고 사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나 일 안 해 이러고 100이면 100. 손 안 써. 우리 박 원장님. 어깨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질환들, 뭐 갱년기 증상, 뭐 오십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적절한 운동이나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어깨를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여기 회전근개라는 그 근육 힘줄의 팔, 반복적으로 많이 쓰면 다치지 않아도 끊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느 이상 끊어지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내가 가볍게 뭔가 변경시켜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게
게 회전근개라는 게 여기 있는 이 뼈, 견봉이라는 뼈랑 이 팔뼈 사이에서 지나가면서 팔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자꾸 그 사이에서 끼고 부딪히면서 끊어지거든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럴 때 손등이 위로 올라 내 쪽으로 보이게 해서 이렇게 들면 그 회전근개가 두 뼈 사이에서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 있을 때 손등이 내 쪽에서 안 보이게, 손바닥이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손등이 내 쪽에서 안 보이게 들면 실제로 회전근개 거기서 부딪히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등이 내 쪽으로 보이게 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많이 쓰고 반복적으로 쓰는 게 문제인데, 무거운 물건 같은 거 들 때 멀리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힘이 되니까 항상 습관은 팔꿈치 붙이고 가까이서 내 몸의 힘으로 그 다음에 다리나 허벅지의 힘으로 들게 하라. 이제 그런 걸 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칼질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딱딱한 도마에서 따닥따닥따닥 그런 것들을 좀, 사실 어쩔 수 없이 하시니까 하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요. 칼질, 저 손목이나 손통 중에도 되게 연관이 많아서 그렇죠. 요새 또 요리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서 아마 프라이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잡고 하십시오. 요리할 때. 네, 오늘은 저희가 갱년기 때 생길 수 있는 관절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실 갱년기 때 얼굴도 막 열나고 우울증까지도 생기고 사실 굉장히 힘든데, 관절까지 아프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대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시고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법 잘 따라해 주셔서 얼른 갱년기 극복하시고 즐거운 삶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